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에 이어 강원도 철원과 전남 나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1,200여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마치고 문제가 발견된 달걀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항생제 검증을 받아 친환경 농가로 인증된 곳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검출되며 국내산 달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 달걀에 대한 소비자들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민간업체가 수수료를 받아 처리하고 정부는 사실상 인증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이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를 통해 탈북자들을 매수하고 댓글 조작에 동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NK지식인연대가 2010년 이후 수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 부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으로 알려진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 소속 인물이 일부 팀장을 맡고 단체 회원 중심으로 팀원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200여 명이 약 40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0세에서 5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고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3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시에라리온에서 산사태가 나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4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20년간 아프리카 최악의 재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종자가 워낙 많아서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살충제 달걀 판문은 확산일로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이 이미 유명 대형마트 등 시중에 풀리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허용된 기준치의 21배가 나온 살충제 달걀도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농장도 어제 경기도 전북 등 3군데에 이어서 오늘은 강원, 충청, 전남을 포함한 7군데로 늘었습니다. 아직 달걀 생산 농가 조사가 20% 정도만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특히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른바 친환경의 배신입니다. 살충제가 나온 농장 7군데 가운데 6군데가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들입니다. 사태가 이처럼 확산되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게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은 물론이고 이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추적해서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나가 있는 이주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사에서 대형 농가 등 4군데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농장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는데 오늘 보면 강원도, 충남, 또 전남까지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 농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245곳입니다. 농가로 보면 20% 정도이고요. 생산된 계란량으로 보면 60%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4곳에서 오늘 추가로 살충제 계란이 확인됐습니다. 농가로 보게 되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 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습니다. 다른 2곳은 식약처가 계란 도매 유통 판매를 상대로 한 검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보니까 충남 천안과 전남 나주의 농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과 제주도를 뺀 모든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계란이 나온 셈입니다. 예, 자 이제 주목되는 것은 오늘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을 찾아낸 계란 도매 유통업체 2군데입니다. 이들 업체의 특성상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전국의 소매점에 이 계란이 공급됐을 개연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란 유통업체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브랜드는 홈플러스 신선대란과 부자 특란입니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 신선대란은 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납품된 제품으로 천안 시온농장에서 공급받은 계란에서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홈플러스 신선계란은 농장 40곳에서부터 물량을 공급받는데요. 이 가운데 시온농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 정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문제가 된 홈플러스는 주로 이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선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환불해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자특란은 전남 나주의 정화농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주로 광주 전남 지역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부자특란에서는 기준치의 21배가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부자특란의 경우 광주 전남 지역 중소형 마트에 보관 중인 4만 2천 개를 비롯해서 총 7만 8천여 개를 긴급 수거해서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펜트린이 기준치의 21배 이상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저께 저희들이 잠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 물질은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형마트에서 팔렸다면 소비자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살충제 계란 처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은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시중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납품된 계란이라든지 오염된 계란이 사용된 빵, 과자 등 가공식품도 폐기 대상입니다. 특히 닭의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의 경우에도 기준치 이하가 검출됐더라도 이번에는 전량 폐기하기로 했고요. 다만 닭의 사용이 허용된 살충제인 비펜트린의 경우는 기준치 이상일 때만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에 나가 있는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살충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로 또 얼마나 유통이 됐는지는 이제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란을 사서 집에 갖고 있는 경우에 살충제 성분이 있는 건지 아닌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계란 껍질에 보면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소연 기자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란 껍질에는 숫자와 글자로 된 표시가 있습니다. 계란 꼭지나 옆면에 있습니다. 앞에 숫자는 지역, 뒤에 문자는 농장 이름을 뜻합니다. 즉 08마리의 의미는 경기도에 있는 마리 농장에서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 계란은 모두 6종입니다. 기준치 이하의 비펜트린이 나온 전북 순창 농가는 제외됐습니다. 어제 08마리, 08LSH 2종에 이어 오늘 09지연, 08 신선농장, 11 시온, 13 정화 등 4종을 추가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 강원, 전남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계란을 갖고 있다면 판매처에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4월 동안 전국 모든 산란계 농가를 조사 중인데 앞으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되는 계란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이 지역 번호 그리고 농장 이름은 저희들이 2부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받아 적으신 분들께서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어제와 오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들이 대부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친환경 인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죠. 조승현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문을 열자 닭 8만 마리가 가득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성분의 일종인 비펜트린이 킬로그램당 0.21mg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21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또 다른 농장입니다.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인데요. 안쪽을 보시면 지난 2011년 해썹 인증, 그러니까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이렇게 울타리까지 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한 채 깨끗한 계란을 생산한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농장에서도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이곳은 살충제를 닭에게 직접 사용하진 않고 축사 주변 파리 때문에 살포한 살충제가 유입된 것으로 천안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포함해 어제와 오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7곳 중 6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친환경 인증은 살충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쓰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사 처방을 받았다면 호르몬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의 2배를 쉬면 됩니다. 다만 살충제 등 유기 합성 농약 성분을 축사나 주변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민간업체를 지정만 할 뿐 이후 민간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허술한 규정과 부실한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을 바라보는 양계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문제가 된 살충제는 효과가 강력해서 농가에서 닭 진드기 퇴치를 위해서 공공연히 사용돼 왔다는 겁니다. A4 한 장 크기의 닭장에 갇힌 닭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충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계장은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입니다.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은 0.05제곱미터로 A4 용지 한 장 크기에도 못 미칠 정도로 좁습니다. 닭의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골칫 덩어리인 닭 진드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닭장이 좁아 몸에 붙은 진드기를 떼어내기도 힘듭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방역을 해도 비싸고 효과가 적어 강력한 살충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구 같은 게 만약에 생기면 그런 제재들 없이는 힘들어요. 친환경 제재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듣지도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흙에 몸을 비빌 수 있게 해줘야 하지만 여건상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살충제를 쓸 때도 축사를 비워야 하지만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농약을도 버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약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약을 치면 그거는 살충제 아니면 안 죽어요. 업계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살충제를 공급하거나 유기농 양계 방식 확산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정부가 일부 농가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일부 식당들은 아예 달걀을 빼고 조리하면서 달걀 없는 김밥과 냉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입니다. 냉면 위에 달걀이 사라졌고 비빔밥에서도 달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살충제 달걀에 대한 손님들의 불안이 커지자 아예 달걀을 빼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단은 애들 계란 후라이 해주려고 했더니 안 먹는다고. 걱정이지요 뭐. 닭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다른 식당에선 소비자들이 직접 달걀을 선택하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계란 문제 때문에 혹시 원치 않으시면 계란을 빼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김밥집에서는 달걀로 만드는 지단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보고 없는 거를 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단 이런 거를 좀 많이 사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 법인데 그거를 이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정부가 일부 양계장들에 대해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매일 두 알씩을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요즘 계란을 아예 안 먹고 있어요. 괜찮다 할 때까지는 당분간 안 먹을 생각이에요. JTBC 강희연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이미 지난 6월 유럽에서 터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품의약안전처는 7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달 들어서야 정기 표본 검사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일주일 전에 식약처장은 국내산 계란에서는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경기도 마리 농장에서 거래한 도매상은 서울 강북구와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4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계란은 모두 60만 4,500개입니다. 어제 오후 식약처 직원들이 갔을 때는 이 중 대부분이 소매점으로 팔려나간 상태였습니다. 식약처가 회수한 양은 2% 남짓인 16,000개입니다. 식약처는 오늘 소매점들까지 찾아 나섰지만 회수량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유통망을 직접 찾아가는데 이틀이나 걸린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10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일 뒤 살충제 성분의 계란이 전국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6월에 이미 벨기에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됐지만 7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8월에 한 정기 표본 검사 결과만 갖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국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7월 달에는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검사 지시는 없었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죠. 보건당국의 뒷북 대응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관련 단독 보도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요한 증언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희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확보한 증언은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도 댓글 조작에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또 한 가지 단독 보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댓글 부대 활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 사람들도 관련돼 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가담했고 이들을 매수하는 데 쓰인 돈은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내용들인데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하나 쓸 때마다 5만 원.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중순쯤 탈북단체인 NK지식인연대 간부 박모 씨가 탈북자 A씨에게 제시한 조건입니다. 박 씨는 A씨에게 아고라에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이들의 논리를 비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글을 매일 써도 되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2건은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탈북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료를 국정원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인 김모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간책을 통해 나눠준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에 따르면 여론 조작은 크게 칼럼과 댓글로 구분되는데 칼럼은 1개, 댓글 10개에 각각 5만 원씩이 지급됐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또 실제로 당시 댓글 조작에 가담했던 NK지식인연대 소속 회원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NK지식인연대는 이에 대해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만 독자적으로 댓글이나 글을 썼을 뿐 국정원에서 대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0년, 그 5개월 이후에 저희가 한 글자를 썼다 하면 그거 좀 녹음해 주세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우린 그걸로 끝났어요. 이와 관련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탈북자 단체가 댓글 부대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지금 보신 NK지식인연대는 역시 2012년을 전후해서 통일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수억 원대의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린다는 명목이었는데 부실한 결과에 해당 부처조차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NK지식인연대가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북한 인민반 회의를 재현한 내용인데 가정집 방으로 보이는 곳을 세트장으로 이용했고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 역할을 맡았습니다. NK지식인연대는 이처럼 5분에서 10여 분 길이의 영상 4편을 제작했고 행정안전부는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여러 곳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이듬해 또다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관련 포럼을 연다는 게 명목이었는데 이 사업 역시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원이 계속된 겁니다. 신청 들어오는 단체들 일부러 뭘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아니다 이런 데는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단체에 모두 2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통일부도 2012년 2,500만 원, 2013년 1,000만 원 등 모두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예, 이어지는 단독 보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정확히 말하면 30개 외곽팀, 이건 이미 보도가 됐죠. 이 30개 외곽팀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회원들에 이어서 오늘은 대통령 팬클럽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란 이름의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2007년 대선 때 집중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뒤엔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늘푸른 희망연대란 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검찰에 넘긴 댓글 부대 관련 자료에 늘푸른 희망연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단체 회원들이 팀을 꾸려 댓글 작업 등을 하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늘푸른 희망연대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단체 차원에서 정부 사업을 따내 예산을 지원받고 간부가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외부위원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늘푸른 희망연대 회원들이 댓글 부대로 활동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연루되진 않았는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국정원 댓글 의혹의 강제 수사는 이제 검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일 수사팀이 출범하는데 검찰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를 연결 잠깐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심 기자. 네, 검찰은 내일부터 이 특별수사팀 형태로 팀을 꾸려서 내일부터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앞서 지난 10일 발표한 검찰 중앙간부 인사가 내일자로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로 대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집결하게 됩니다. 진재선 공안 2부장과 또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 또 이복현 부부장 등이 특별수사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을 담당해왔던 이들은 지난 11일과 또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왔는데요. 관건은 이제 2013년 수사 당시에는 불과 한 명이 적발되는 데 그쳤던 그 민간인 개입 정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관련 아이디가 3,500개까지 늘어난 데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그 탈북자 단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 등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국정원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여론 조작에 동원했던 배경, 그리고 최종 지시권자가 누구였느냐에 수사력이 모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댓글 부대를 이끈 팀장급 30여 명을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지만 아직 국정원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자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혐의점이 구체화된다면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30일 선고를 앞둔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지 이 여부도 이르면 내일 그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선고를 미루고 또 변론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심수미입니다. 예, 이렇게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미국 도피 시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에 국정원 적폐청산 TF 관계자와 면담을 한 즈음에 돌연 다니던 법무법인에 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시사저널에서 처음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오늘 가족을 만나러 미국에 다녀올 생각은 있다면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달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건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중수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주도한 결과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중수부장은 국정원이 주도한 게 맞지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면담 즈음에 8년간 몸담았던 법무법인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예정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미국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 전 중수부장은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법무법인을 그만둔 것이라며 가족을 만나러 미국에 다녀올 생각은 있다고 도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전 중수부장 사직에 대해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피설 해명에 나선 이 전 중수부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 등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은 유가족들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오지 못했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40개월 만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주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던 세월호 가족들은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도 5분이 소식이 없어서 정부도 애가 탑니다. 정부를 대표해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진실 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들을 대표해선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월호 참사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제대로 된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세월호 가족들은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습과 세월호 선체 보존 등을 당부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문 대통령에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당초 정부 직속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청와대는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기와 달리 2기 특조위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기 특조위 출범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정부 직속 위원회를 만드는 안도 있었다며 하지만 가족들이 힘들어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자는 의견을 만이내 그렇게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고 현재 국회 법사위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만큼 별도 논의가 없을 경우 올 11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지난 1기 특조위는 조사 권한이 제대로 없어 관련 부처의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돼 2기 특조위가 출범할 경우 1기 특조위와 달리 특검을 무제한으로 요청할 수 있고 국회는 의무적으로 의결해줘야 합니다. 또 독립성 보장과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진도 앞바다 침몰 해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포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 침몰 해역에서 2차 수중 수색을 시작해서 추가로 유해를 수습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 신항에서 5개월째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를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말씀드린 대로 진도 앞바다에서 수중 수색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차 수중수색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침모래역 해저면에서 진행합니다. 앞서 인양 직후 이뤄진 1차 수색에서는 고창석 교사의 유해 일부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추가 수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1차 수색에선 잠수부가 해저면을 훑는 방식이었지만 2차 수색은 해저면 진흙 등을 아예 퍼올려 작업선에서 분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수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현장 수색은 진도 앞바다 해저 수색도 마찬가지고 또 세월호에 대한 수색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 생각은 9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화물칸에 쌓인 차량 180여 대 중 오늘까지 152대를 밖으로 빼냈습니다. 이에 따라 객실부에 대해서도 곧 2차 수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6월 말부터 2차 객실 수색을 했어야 하는데 세월호 객실 천장대에서 1글 발암물질인 성면이 발견되면서 이를 제거하느라 수색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수부는 9월 중순까지는 수색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목포신항에서 짧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문화방송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문화방송 노조원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MBC 노조원을 유휴 인력 또는 잔여 인력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고 이사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해서 노조법 위반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최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월 MBC 사장 후보자 면접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후보로 지원한 권재홍 전 MBC 부사장에게 언론노조 조합원을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를 안 시킬 방법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권 전 부사장은 경력기자나 제3노조원들이라고 답했고 고 이사장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라며 압박하듯 되묻습니다.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노조원들을 특정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 이사장은 조합원들을 유휴 인력이나 잔여 인력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장겸 지금 MBC 사장은 자신의 면접 차례에 사람을 쓸 때 과거의 히스토리를 주로 본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확인해 본 결과 8월 현재 MBC TV 뉴스 프로그램들의 앵커 15명 가운데 조합원은 아나운서 단 3명뿐이고 또 청와대와 국회 담당 정치부 기자 16명 가운데 조합원은 1명도 없습니다. 노조 측은 고 이사장과 김 사장, 권 전 부사장 등 5명을 노동조합법과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 이사장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자기네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를 그냥 방임할 수는 없죠. 최순실이가 엄청난 국정농단을 한 것처럼 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논란 속에서 MBC 측은 지난주에 냈던 경력사원의 채용 공고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오늘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선 새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태극기 시위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KBS 기자 516명도 공영방송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작 중단 결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7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서울 남산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혹독한 고문 수사로 악명이 높은 중앙정보부 6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지하 고문실이 오늘 해체됐습니다. 대신 인권광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백일현 기자가 해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두께만 25cm가 넘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면을 크레인이 들어 올립니다. 서울 중구 예장동 4-1번지. 1970년대 국내 정치 사찰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6국의 지하 고문실 일부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년 사건 등으로 과거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받았습니다. 얼굴에다가 이제 수건을 씌우고 그리고 주전자에 물로 이제 이 얼굴에다 부어요. 혼쭐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으로 기억 6이라는 광장과 전시실을 이곳에 2018년 8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통 공간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빨간 우체통 모양으로 만드는 전시실에는 고문실이 재현되고 광장에는 해체한 건물 잔해를 활용해 6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국가폭력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문제와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하는 문제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곳은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관살터였다는 사실도 드러나 어두운 역사를 복합적으로 되돌아보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내년부터 5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한 달에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현재 20만 원인 기초연금도 내년부터는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3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환희 이희정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38만 6천 원. 0살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비용입니다. 5살 이하 영유아를 기르기 위해서는 한 가정당 월 평균 22만 8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5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입니다. 내년 7월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신청을 하면 부모나 아동 이름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한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부모가 아동학대 등으로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는 지자체장이 수급계좌를 바꿔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대신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도와주는 기초연금도 내년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신설엔 9조 6천억 원, 기초연금 인상엔 22조 5천억 원이 듭니다. 합쳐서 32조 원 정도가 필요한 건데 여당은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내년에 필요한 게 아동수당 1조 1천억 원과 기초연금 인상분 2조 1천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안도 국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수당 신설과 연금 인상을 위해선 우선 관련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발표가 현실화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포퓰리즘 정책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확정적인 지출 방안만 제시했다고 비판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 신설 등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178조 원이 들 걸로 보고 이 중 60조 원은 자연적인 세수 증가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법을 놓고선 여당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날달걀을 던진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날씨도 덥고 잠도 오지 않아서 장난으로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석찬 기자입니다. 길을 가는 여성들이 움찔하며 상가 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오토바이를 탄 무리가 굉음을 내면서 달려옵니다. 불법 대부업자인 26살 정모 씨 등 3명은 지난 10일 새벽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여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일부 여성들에게는 캡사이신을 잔뜩 넣은 소주와 날계란을 던졌습니다. 불과 5분 사이에 피해자만 4명입니다. 물을 맞은 줄 알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응급차 타고 병원 갔죠. 가서 안구 세척하고 이제 고농도 캡사이신은 피부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날씨가 덥고 잠이 안 오고 해서 자기들끼리 시내를 돌아서 놀기 위해서 그 물총 놀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CCTV 사각지대만 골라 캡사이신이 든 물총을 쏘고 날계란을 던졌지만
범행 현장 주변 CCTV에 동선이 찍히면서 닷새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정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린 혐의로 59살 주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달 24일 밤 10시 반쯤 광주광역시 치평동의 한 거리에서 59살 김모 씨를 때려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소에서 김 씨가 떨어뜨린 가방을 주워 달아난 운전자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문 열고 달린 지하철 8호선 문제를 보도한 뒤에 추가로 제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달리는 전동차에서 수리 직원이 문을 닫아보려 힘껏 잡아당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지상 구간에 달릴 때는 철로가 다 보이고 문 근처에 있는 승객의 옷이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오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조사에 착수한 서울교통공사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빈곳 가운데 하나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폭우와 산사태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알려진 사망자만 400명이고 실종자까지 더하면 희생자가 최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벌건 흙이 쏟아져 내려 마을이 골짜기처럼 변했습니다. 폭삭 주저앉은 주택 사이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거센 물살에 3, 4층짜리 건물도 속수무책으로 쓸려 내려갔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약 400명. 수도 프리타운 인근 리젠트 지역에서 새벽녘 쏟아진 폭우로 붕괴와 산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아직 600명을 못 찾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불어난 물을 위태롭게 오가며 팔을 걷어붙였지만 역부족입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고 수습하기까지 합니다. Well, with the rescue team right now, we find it difficult because the motor and all the ambulance and all so enough for the rescue people. 시에라리온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제사회에 긴급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20년간 아프리카에서 난 최악의 재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대만에서 화력발전소 조작 사고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멈춰선 에스컬레이터를 시민들이 걸어 내려옵니다. 암흑으로 변한 대만 까오슝시의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비상전등에 의지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8.15 블랙아웃은 오후 4시 50분부터 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38도의 폭염에 700명 이상이 엘리베이터에 갇혔고 냉방기기의 작동도 멈췄습니다.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따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대만 전 국토의 46%에서 최대 64%인 668만 가구에 영향을 줬습니다. 담당 장관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5년까지 대만의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 사고로 블랙아웃이 발생했지만 차이 총통은 탈원전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전 지지자들은 차이 총통이 이번 블랙아웃의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유혈 사태를 빚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극우 시위대만 탓할 게 아니라 좌파 세력도 비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치주의자들에 공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Youth will not replace us. Youth will not replace us. Our streets
촛불을 지켜든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급기야 나치의 구호까지 등장합니다. 이 행진 이후 극우 시위대와 반대편의 충돌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유혈 사태에 책임을 놓고 여러 편이라는 표현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주의는 악이라며 진화에 나선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I think there's blame on both sides. You look at both sides.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충돌한 좌파 또한 차를 몰고 시위대에 돌진한 신나치주의자와 다를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KKK단 전 대표는 대통령이 용기 있게 진실을 얘기했다고 옹호했습니다. CNN은 대통령의 탈선이라고 우려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치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는 이들에게 공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남부연합 병사 동상을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해 사태가 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정호입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던 주한 멕시코 대사관 외교관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관 A씨는 경찰로부터 2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지난 4일에 출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 대리를 조치해 항의했으며 대사관 측은 해당 외교관이 8월 말까지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또 2위입니다. 2015년부터 3년째 그 노래오인 자랑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독일 노동자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넉 달을 더 일하는 셈인데 임금은 독일의 70% 수준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회사를 그만둔 김모 씨는 1년 중 절반은 야근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첫 차를 타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면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열정감도 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지난 10일에는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이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한 2,900시간 가까운 노동시간이 있고 보통 집배원들은 평균 1,000톤 이상, 그 이상 하는 집배원도 있고 지난해 기준 한국 노동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깁니다. 전체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 많은데 독일 노동자와 비교하면 1년에 넉 달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44일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 노동시간과는 달리 평균 실질임금은 OECD 국가의 75% 수준에 그쳤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비교하면 각각 70%, 83% 정도만 받고 있었습니다. 과로사회를 끝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이버 창업주 이혜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서 네이버를 총수가 없는 기업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영 방식이 다른 만큼 기존 재벌 집단과 구별해달라는 겁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전 의장은 공정위를 방문해 네이버의 실제 지배자는 자신이 아니라 네이버 주식회사라는 법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 전 의장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다음 달 공정위가 발표하는 준대기업 집단에 네이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국내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야 대기업으로 분류했는데 올해부턴 5조 원이 넘는 곳도 준대기업 집단, 일명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따로 관리해 각종 규제를 강화합니다. 네이버는 이번 달 국내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되면 경영을 지배하는 사람을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가 되면 허위자료 제출 같은 회사 잘못도 법적으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네이버 측은 이 전 의장이 지난 봄부터 경영에서 물러났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전 의장의 보유 지분도 4% 정도로 적고 가족과 친족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재벌과 규제 잣대가 달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KT와 포스코처럼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곳을 포함해도 7곳에 불과합니다.
경쟁사인 카카오도 다음 달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총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프로야구 100억 원의 사나이 기아 최형우 선수가 4년 연속 시즌 100타점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개인 통산 1000타점도 돌파했는데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100억 원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아 최형우는 올 시즌 처음으로 100타점 고지를 밟은 타자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세 자릿수 타점인데 우리 프로야구에선 역대 세 번째 기록입니다. 최형우는 타점 2위인 SK 최정에 크게 앞서 있어 2년 연속 타점왕 타이틀도 유력합니다. 4년간 100억 원에 영입된 최형우는 올 시즌 기아가 선두로 질주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최형우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선수였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 생활 초반은 불운했습니다. 2002년 삼성에 입단한 뒤 방출과 연습생 생활을 거치며 서름도 많이 겪었습니다. 최형우를 일으켜 세운 건 남다른 노력과 끈기였습니다. 지난달 말엔 우리 프로야구 15번째로 1000타점 고지를 넘어섰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시즌 100타점을 책임진 꾸준함의 상징입니다. 타격 포인트가 앞뒤로 길게 형성돼 공을 보는 시간이 길고 구종이나 코스에 응하는 기술도 뛰어난 게 장점입니다.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에 올라있는 최형우는 이 추세라면 강타자의 상징인 3할대 타율과 30홈런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재개발 구역에 있는 버스 차고지를 두고 조합과 버스 회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월요일 시내버스 6개 노선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운행은 하루 만에 재개됐지만 언제 다시 운행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찌 된 일인지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차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버스 기사들이 차벽을 치기 위해 부산합니다. 서울 송파의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버스로 입구를 이렇게 빈틈없이 막아놔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게 해놨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도 버스 기사를 비롯한 직원 수십 명이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회사에 잠을 잘 장소까지 마련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항시 24시간 대기하는 거예요. 저희. 낮에 버스 운행을 해야 하는 기사들이 돌아가며 밤샘을 하게 된 건 지난 14일 새벽 2시쯤 차고지 철거가 정당하단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개발 조합이 강제 집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철거 용역 수백 명이 버스를 밀고 건물 창문을 부수는 등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2시간 정도를 대치했지만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돌아섰습니다. 그날 송파 상운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6개 노선 80넉 대의 차량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3개 노선 대체버스 16대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막진 못했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2013년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받았지만 차고지를 대체할 부지를 구하지 못해 조합 측과 2년 전부터 갈등을 빚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차고지를 쓸 수 있는 대체 부지만 주면은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언제든지. 재개발 조합 측은 보상을 완료했고 이자 비용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이른 시일 내 차고지를 옮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버스 차고지를 반기는 곳이 없단 겁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인근에 대체 부지를 제시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버스 차고지가 갑자기 이전해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곳곳에 이렇게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써붙였습니다. 공기가 좋다고 아파트 비싼 아파트 사고 왔을 거 아니야. 버스 많이 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송파 상을 타나 안 타나 이거 버스에서 들어오면 되겠느냐고 여기에. 강한 반발에 대체 부지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갈 곳이 있다 싶으니까 전부 다 기분들이 아주 업됐었고 좋았었죠. 주민들이 버스를 안 타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차고지 들어오는 건 싫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는가. 해당 버스 회사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6만 5천 명. 거여마천 지역은 송파 상운의 버스 외에 주요 지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노선은 사람이 많아 출퇴근 시간 혼잡한 구간만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다람쥐 버스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교통수단은 버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아주 올 수도 딱 된 거예요. 특히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버스를 타야 등하교가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도 애들이 막 이 버스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 학교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이런. 서울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통보받지 못해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이미 수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언제 다시 버스 운행이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열흘에 한 번쯤 들르는 계란 장수를 반겼습니다. 지프로 엮은 계란 10개들이 한 꾸러미를 들여놓는 날이면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물론 이건 살림살이가 좀 나을 때 얘기고, 그렇지 못하면 계란 장수는 건너뛰는 게 다반사였죠. 잘 살고 못 살고가 계란으로 갈렸던 60년대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 80년대에도 여전히 계란은 잘 살고 못 살고의 지표였던 모양입니다. 부천 원미동에 사는 임 씨, 겨울에는 연탄을 배달했고 다른 계절엔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서 일을 못 나간 날에는 떼인 돈을 수금하려 애를 썼죠. 그러나 궁핍한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날 술을 거나하게 걸친 임 씨는 주먹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1980년대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양 기자의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에 등장하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삶은 더 나아져서 21세기하고도 17년이 지난 지금은 친환경난, 무항생제 인증난, 고급스러운 이름을 붙인 계란이 나오는가 하면 계란 위에 왕란, 특란, 대란, 이름도 빛깔도 저마다 다양한 계란의 세상. 그러나 그 흔하디 흔한 계란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판매대에서도, 빵집과 식당에서도, 학교 급식에서도 닭 한 마리당 A4 용지 크기도 안 된다는 빽빽한 철장과 기존 살충제는 내성이 생겨서 더 독한 살충제로 버텨야 하는 참혹한 양계장의 풍경. 사람들은 계란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탐욕의 대량 생산과 값싼 소비를 위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해온 대가는 지금 우리에게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왔고, 우리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달걀 없는 세상과 마주하고 있으니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30년 전 원미동의 그 사내처럼 주먹을 흔들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그리고 저는 자주 먹진 못했어도 깨끗하기만 했던 지프로 엮은 달걀 꾸러미를 그리워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살충제 계란 조사와 후속 조치 등에서 업데이트된 소식, 새로 들어온 소식들을 좀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중간 유통상에서 수집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내용,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매상들이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나가 있는 이주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도매상을 거친 계란이 정확하게 어디로 납품이 됐습니까? 네, 식약처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은 이 중간 유통상들이 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고요. 그중에서 천안 시온농장에서 공급받은 계란은 홈플러스 신선대란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납품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JTBC 확인 결과 이 제품은 홈플러스를 통해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주로 팔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남 나주의 정화농장에서 생산한 부자특란이라는 브랜드의 계란이었는데요. 주로 광주 전남 지역에 중소형 마트에 공급됐습니다. 축산당국은 농장에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된 이 두 브랜드의 계란 모두를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살충제 계란의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일부에서 이주찬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게 사용이 허용된 살충제인 비펜트린은 기준치를 초과할 때만 폐기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것이 이렇게 되면 친환경 인증란에 살충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 농식품부 브리핑에서도 큰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는 이 농장에 대해 계란 포장지에서 3개월 동안 그 친환경 인증 마크를 떼는 표시 정지 처분만 내렸습니다. 친환경 마크를 뗀 채 계란을 팔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살충제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을 때 약속을 어기고 살충제를 썼기 때문에 이 살충제를 쓴 업체에게 계속 판매를 해도 내버려도 되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부연 설명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연 설명은 없었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유통된 양이 평소보다 한 25% 정도인 1,000만 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계란 유통금지가 내려진 뒤 하루 만에 다시 재개한 건데요. 정부는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평소의 절반 수준, 모레가 되면 거의 평소와 같은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불안은 가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 걸어서 범정부 종합관리를 맡을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먹거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듯합니다. 예. 실제 어제 오늘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제각각 살충제 계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휘하에 정부 내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면 살충제 계란 문제뿐이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그런 밀집 사육으로 빚어지는 비위생적인 현행 닭 사육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 나올 것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좀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박영호 기자와 함께 Q&A, 그러니까 질문 답변 형식으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호 기자. 문제가 된 농장의 계란이 이미 상당량이 시중에 나왔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까 그 번호하고, 그러니까 그 번호는 이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농장 이름, 이게 6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다는 걸 이제 박소영 기자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좀 이게 회수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도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예. 그 자유한국당 그 김승희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요, 이 회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남양주 마리농장에서만 나간 이 계란만 대략 한 60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검사 착수 시점인 9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좀 소급 적용을 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 계란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이 보시는 것처럼 계란 껍데기에는 저렇게 녹색으로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예. 이 맨 앞자리에 보이는 저 숫자는 이 지역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이 서울은 01이고요.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 처음 발견된 경기는 08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지역 번호 뒤에는 이 생산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문제가 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리 농장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08마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예. 이 오늘까지 이 살충제 성분이나 이 잔류농약의 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발견된 농장은 이 총 7곳입니다. 근데 어제 전북 이 순창에서 이 발견된 농장에서는 이 검출된 계란이 이 기준치보다 좀 낮다고 허용 기준을 이제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6군데로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먼저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 이 피프로릴이 검출된 곳은 이 지금까지 2곳입니다. 예. 계란 껍데기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08마리 또 이 09 지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농약 성분인 이 비펜트린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곳은 모두 4곳인데요. 예. 08LSH, 또 08 신선농장, 13 정화, 또 11 시온이라는 글자가 껍데기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보내드렸지만 이거 잠깐 화면을 그냥 놔주세요. 피프로닐은 간 기능이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 물론 기준치 이상이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네. 비펜트린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아까 어디든가요? 제가 이름 잠깐 잊어버린 부자특란 거기는 비펜트린이 무려 21배 가까이 나와서 기준치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긴장시키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6군데가 지금 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얼마나 추가로 확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다 조사가 끝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게 이미 집에 사둔 계란 유통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을 해야 될 텐데 문제가 생긴 농장의 계란이 아니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먼저 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이 롯데마트 등 이 대형 마트에서는요, 이 기존에 구매한 계란들을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이 영수증만 가지고 이 매장에 가시면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편의점들 역시 계란을 이 사간 고객들이 원할 경우에는 반품을 해준다고 했고요. 예. 요즘에는 또 이 온라인으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에 따라서 이 환불 여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살충제가 검출됐더라도 혹시 익혀 먹으면 괜찮지 않냐 했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절대 안 됩니다. 이 살충제 성분은 이 고병원성 A와는 달리 가열한다고 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예. 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구운 달걀에서 이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이 보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 문제의 성분이 인체에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 연구 결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렇게 박영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지금 뭐 기준치보다 훨씬 적고 이거 전문가들 얘기를 물론 뭐 종합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지금 뭐 이 사태는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네. 팩트 체크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볼 텐데 제가 미리 들어본 바에 따르면 굉장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러나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 보도해드리는 거고 이따가 조금 더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기자였습니다.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발표 이후에 댓글 부대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오늘 저희들이 2가지를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은 우선 이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여러 단체가 동원이 됐는데 특정 탈북자 단체가 관여가 돼 있다. 여기에 대한 증언이 실제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걸 일부에서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내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도 여기에 동원이 됐다라는 내용을 일부에서 저희들이 역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잠깐 좀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부대라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가 모두 꽤 됩니다. 4군데인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먼저 댓글 부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운영이 됐던 알파팀이 있습니다. 예. 지난 4월에 전직 알파팀 팀원의 양심 선언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친목 단체인 양지회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냈던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 30명 중에 3명을 차지를 했었었고요. 예. 그리고 앞서 일부에서 보도를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이었던 늘 푸른 희망연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보도를 해드렸던 댓글 부대의 제안을 받았던 탈북자 그리고 직접 참여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를 한 탈북자 단체 NK 지식인 연대가 있습니다. 예. 자, 이 4군데 단체 왜 그렇다면 국정원에서는 다른 단체 다 말고 이 4군데를 지목했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파팀 같은 경우에는 정식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활동했었던 우익 인터넷 매체 기자들과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뭐 아시는 것처럼 특정 연구로 이루어진 것들이었고요. 이들 4개 단체의 공통점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성격상 국정원이 관리하기도 역시 수월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NK 지식인 연대 탈북자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2012년 대선 전 댓글에 개입했다. 이거 처음으로 나온 거죠 이번에? 예, 맞습니다. 이 NK 지식인 연대가 사실 댓글 작업에 참여를 한 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댓글 작업에 참여를 했었던 탈북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선 한참 전이었던 2009년 말에서 2010년 사이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NK 지식연대 측은 댓글 활동이 천안함 사건에 관련해서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뿐 국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2012년 대선 전에 댓글 조작이 있었고 또 거기에 국정원 돈이 들어갔다. 그건 이번에 아까 저희들이 그 증언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탈북자 A씨가 이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해묻자 이 NK 지식연대 측에서 결국에는 돈은 국정원에서 가져온다라고 실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혹시 그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결국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참여를 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을 해보면 총책이 일단 있고 그 밑에 간부들이 중간책을 맡고 그 밑에 다시 10여 명씩 일반 탈북자들을 두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여 명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장 하부에 있는 이제 일반 탈북자들은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비밀 유지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댓글 10개당 그리고 정식 글 1개당 5만 원씩 주다 보니까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로 계산을 하면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런 단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밀 유지가 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밖으로 알려진 계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NK 지식인연대의 댓글 활동에 참여를 했던 탈북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면서 돈의 지급이 줄어들어서 중간책과 총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꼭 이들의 활동에 동조를 했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월에 접촉을 했었던 알파팀 팀원으로 활동했던 이제 전직 팀원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집회에도 동원되고, 맞습니다. 또 이런 댓글에도 동원되고, 참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유럽은 우리보다 한 달 먼저 살충제 달걀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에서 알려진 정보와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먹어도 되는 살충제 달걀의 숫자가 달리 보도됩니다.
닭을 살처분하는 게 맞는지 여부도 다릅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엇갈린 정보들을 팩트체크해서 다뤄보죠. 오대영 기자, 화면에 245, 7 이 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245는 한국 언론이 보도한 먹어도 되는 달걀의 숫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독일입니다. 이건 성인이 한꺼번에 이만큼 먹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이고요. 독일은 7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것에 대해서 국내 통신사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은 한국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만 보면 좀 우리 기준이 많이 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과 유럽은 인체 위험성에 대한 기준이 같습니다. 세계 표준입니다. 보도에서 달걀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검출에 된 양이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의 기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제 남양주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의 수치와 또 벨기에에서 검출된 수치는 33배 차이가 납니다. 이걸 고려하면 달걀 개수의 차이가 나는 건 오히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 유럽이나 기준이 같다는 건데 그러면 245개 달걀까지는 괜찮다라는 거는 맞는 겁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 강원도 철원에서 0.056의 피프로닐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 농도라면 193개를 섭취했을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몇 개까지는 괜찮다라는 보도는요.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걸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달 먼저 겪은 유럽에서는 닭까지 지금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가디언지의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30만의 살처분, 또 수백만이 더 필요하다. 독일도 수백만의 살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유럽 언론에서는 이 살처분이 근본 해결책이란 취지의 보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다릅니다. 이 살처분 이야기는 뉴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살처분이 근본 해결책인지 아닌지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일단 달걀만 낳는 닭을 산란계라고 하는데요. 이 산란계 수명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살충제 성분은 닭이든 사람이든 체내에 일단 들어가면 계속 그게 쌓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닭의 수명과 살충제가 배출되는 그 속도를 감안해서 살처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출 속도의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살처분은 이 닭의 체내 오염도의 이 변화를 봐야 되고요. 또 양계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에 그 뒤에 판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체내에서의 이 피프로닐의 함유량이 얼마 되는지, 얼마 농도가 오염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살처분이나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순서예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사했지.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달 먼저 겪은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또 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유럽은 지금 진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섰으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가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유럽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벨기에에서 시작해서요. 지난 11일에 EU의 17개 국가로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 최근에는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 쿠키, 아이스크림 등에서도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걸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데 독일은 민간에서 아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위험 정보를 스스로 민간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부가 나서서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보 전달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부터 지적된 문제를 방치를 하다가 유럽에서 이번 일이 벌어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유럽은 왜 이렇게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서울시장의 자격입니다.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서울시장 출마설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한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는 출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이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자 바로 관심은 현 박원순 서울시장에 쏠렸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이유는 바로 6년 전 이 모습 때문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면 당시 예. 신문 기사에 2011년 얘기인데요. 당시 두 사람이 만나서 서울시장 후보를 당시 박원순 시장 후보로 단일화를 하고, 물론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6년 전에 저렇게 양보했으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3선 도전을 한다면 아무래도 양보 부담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뭐 저 사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백두대간에서 내려왔던 모습이죠. 예. 예. 구두가 좀 해진 채로 내려와서 예. 담판을 하고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박원순 시장 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박원순 시장 측근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어떠냐고 하니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예. 당시 아름다운 양보라고 했는데 대가를 바란다면 아름답지 않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 측은 3선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추석 전후로 출마 여부를 최종 밝힐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하지만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겠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나가봐야 승산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이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이렇게 참패한 경우도 별로 드문 일입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노원 지역구가 있는 노원 지역에서 25.8%를 얻었습니다. 예, 예. 당시 문재인 후보는? 예, 42%가 좀 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관심 당론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전술핵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이나 핵 배낭처럼 중소형 핵무기를 말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니까 우리도 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예, 이거 뒷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예. 예. 오늘 의총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107명인데 56명이 참석을 해서 우선 의총은 성원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당론을 정할 때는 각자 의원들이 개인 일로 좀 빠져나가고 20명 정도가 남아서 전술핵 재배치라는 당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소속 의원의 한 20%, 5분의 1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예 당론을 정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원래 전술핵 재배치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오늘 당론에는 또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 가장 컸는데요. 이 무관심의 원인은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오늘 당론 확정을 주도한 정우택 원내대표도 나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의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전술핵 배치를 반대했던 한 의원은 사실 의원들이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의 여러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예. 최근에 보수 언론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니까 따라간 측면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안보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정치 쟁점화되고 그러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 뭐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한 그런 경우군요. 마지막 예.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촛불 트라우마입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촛불 승리 자축연이었지 경축식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네, 어제 경축식에서 뮤지컬로 그날이 오면이 합창이 됐고 또 경축사에 촛불이란 말이 여러 번 들어갔다며 이런 식의 좌편향 경축식이라면 앞으로는 참석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예,
키워드에 저희가 트라우마라고 한 건 예. 홍준표 대표의 이런 부분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해석을 좀 내놨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촛불 잔치 같다. 그게 완전히 이제 촛불 그 어떤 이 당시의 어떤 정신적 충격,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생기는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예. 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촛불 집회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됐고 정권을 뺏긴 셈이 됐기 때문에 예. 외상후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JTBC가 기자들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와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조사도 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기자 300명을 조사한 결과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JTBC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KBS 순이었습니다. 또 가장 신뢰하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서도 JTBC는 30%로 1위에 올랐고 한겨레와 KBS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자협회 역대 조사에서 한 매체가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예.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은 아니고 주인공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주말에도 최선을 다할 김필규 앵커와 이지은 앵커가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